반갑습니다. 생명과학 원 학생들.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죠? 아직 수업은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되었고, 저번 주에 1시간 들은 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간단하게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요번 주는 시간표가 좀 바뀌어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두 번 들었더라고요. 일주일에 우리 20수짜리니까 두 번 들은 게 맞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의 수능 특강 이론 수업에 대한 영상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 특강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교과서는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교과서 내용들을 같이 다루면서 이제 좀 보긴 볼 겁니다. 진도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수능 특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1강에 해당하는 게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입니다. 생명과학의 이해. 이 생명과학의 이해 단원이 이전에 공구 개정 교육과정이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여기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뒷단원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뒷단원이 이게 앞으로 합쳐져가지고 단원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1시간 만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은 EBS 온라인 클래스, 그 다음에 수요일은 제가 제작한 자체 영상,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가지고 뭐 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주, 또 한 주 두 번 수업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EBS 온라인 클래스 듣고, 그 다음에 제 영상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1강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BS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나서 제 영상을 보고, 듣고 나서 제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는 하되 좀 빠르게 넘어가고, 제 영상은 이론 플러스 문제 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EBS 온라인 클래스는 이론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1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요거 뭐 1시간도 안 걸리는, 1강이 1시간도 안 걸렸었는데, 우리가 개정이 되면서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더 덩치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제 영상은 수요일날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것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게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지는 오늘 제가 슬래시팅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 1강에 대한 수업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생물의 특성. 생물의 특성이 이 단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 뭐 등장을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서도 한 2000년대, 2010년부터 해가지고 한 7, 8년간 수능 1번 문제에 계속 등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한 3, 4년간은 1번 문제에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1번 문제에 등장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이 문제는 맞추고 들어가는, 그만큼 이제 문제가 간단하고 이론에 해당하는 것도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1번 문제에 계속 등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생명과학 1을 배울 거고, 3학년 때 생명과학 2를 배울 거예요. 그죠? 이제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선택학생들이 배우겠지요. 그러면 생명과학 1, 2에 해당하는 단원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부 단원들이 존재하고 세부 영역들이 존재한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지요. 그러면 이 단원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개할 총 7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 7가지에 해당하는 특성은 모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들고 있지 않으면 걔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 7가지를 배운다. 이 공통적인 특성이 이꼴 뭐다? 생명과학을 우리가 학습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단원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요. 첫 번째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가장 기본 단위다. 즉 뭐다? 세포가 있어야 생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그럼 이 개체라고 하는 거는 생명 한 명, 생명 하나, 생명체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배웠던 여행은 뭐냐면 세포가 모여서 얘가 되고 또 많은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많은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뭐야? 다세포 생물. 세포가 많이 모여서 생물이 되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하지만 세포가 개체인 것도 있어. 야, 세포 하나가 그냥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단세포 생물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기본 단위. 적어도 세포 하나 이상은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체는 뭐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 밑에 보면 뭐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2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균이라든지 뭐 일부의 고세균 그리고 일부의 진핵생물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서 진핵생물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거죠, 그지? 뭐 단세포 생물에서 몸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가 뭐다? 개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단세포 생물이고요.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많이 모여가지고 뭐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세포 생물이다. 어쨌든 생물의 특성에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면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나와있지, 그죠?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는 조금 이제 개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번에 해당하는 얘는 단독적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면요.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을 먼저 한번 보면 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아주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음식을 먹었어 우리가 아침에 이제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 뭐 지방을 이렇게 섭취를 했어요. 그럼 섭취했던 그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화관을 따라 내려가면서 다양한 소화 효소가 만나가지고 조금 더 작은 영역인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자른 다음에 우리가 흡수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탄수화물 같은 게 포도당으로 잘린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무수히 큰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는 게 전부 다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그러면 내 몸 안에서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거는 없어. 우리 몸에 여기 이제 포도당이야. 이게 포도당이야. 얘가 만약에 요걸로 바뀌었다라고 하죠. 이런 물질은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봐봐. 얘는 탄소 6개짜리, 뭐 뒤에 수소, 뭐 산소는 뭐 똑같다. 여기도 이제 똑같지만, 탄소 6개짜리가 탄소 5개짜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떨어져 나가야 돼? 탄소 하나 떨어져 나가야 되지. 유사한 물질 같지만 아주 작은 단위에서의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 신체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주 무수히 많은 화학 반응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밑에도 잘 나와 있죠. 물질 전환과 해가지고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려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작은 물질들이 합해져서 큰 물질로 합성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합성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뭐냐면 큰 물질, 고분자 물질이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 반응, 분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화작용은 뭐 방금도 얘기했다. 저분자 물질이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합성이 되는 거고요. 얘는 고분자 물질이 아주 작은 여러 가지의 저분자 물질로 쪼개지는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열을 흡수해야 돼요. 큰 물질로 합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에너지와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열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야? 흡열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고 얘는 발열 반응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흡열, 얘는 발열.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생명과학원이 아니고 통합과학에서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서 뭐 핵도 배웠었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뭐 세포벽, 세포막, 뭐 리보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세포 소기관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광합성이 있습니다. 광합성. 합성이잖아. 뭐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예요, 그지? 광합성. 얘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광합성의 식을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광합성이 뭐죠? 광합성은 물 필요하고 CO2 필요해요. 이거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봐봐. 얘는 6개의 탄소가 필요해요. 아마 12분자일 겁니다. 한 분자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6분자의 산소가 빠지고 12분자의 산소가 빠지고 6분자의 물이 그대로 남게 돼요. 이게 이제 광합성에 대한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럼 광합성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빛 에너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광합성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물질,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탄소가 하나짜리가 6분자 있는데 얘는 탄소 6개짜리의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6개의 이산화탄소가 합쳐져 갖고 뭐야? 한 개의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야. 저분자가 합쳐져서 고분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 흡수가 되는 부분이지, 그죠? 그게 광합성, 전체적으로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반응식의 정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호흡에서는 뭐가 일어난다라고 했냐면, 세포호흡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를 합성해낼 수 있다.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고 했어. 여기서 나온 에너지가 뭐야? ATP라는 물질로 에너지 저장치에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고분자 물질, 한 분자 물질이 6분자로 쪼개지면서 에너지를 뭐가 방출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지. 위쪽에서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광합성이고 이렇게 가는 게 뭐야? 세포호흡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반응식이라든지 상세한 내용들은 생투가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예시가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세포 소기관에서 보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겠지, 그죠?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생물의 특성의 두 번째가 물질 대사라는 거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대사. 근데 그 물질 대사에 해당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전체적으로 합성 반응과 분해 반응. 어쨌든 이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전부 다 뭐겠어요? 물질 대사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했지만서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필기를 해야 되니까 뭐 영상은 녹화가 되는 거니까, 그지? 이 정도는 지워도 되겠다,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지우고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 세 번째에 묶여져 있는데 저는 따로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네 번째가 뭐가 되겠어? 항상성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생물은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적절히 반응한다. 얘는 뭐 따로 옆에 적을 게 없어. 외부에서 어떠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의 대표적인 예시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렁이 입장에서는 외부 자극이 뭐야? 통증이 오는 거지, 밟았다라는. 그러면 뭐야? 꿈틀에서 그 현상을 피하려고 하는 거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생명과학 단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신경계에 해당하는 단원에서 상세하게 배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뭐 자극에 대한 반응은 따로 옆에 너무 이제 그 용어 자체가 설명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하겠습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파리지옥이라고 아는가 모르겠다. 파리지옥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이제 가시가 많이 나 있어요. 가시가 많이 나 있어요. 이쪽에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에 담겨져 있어요. 파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탁 앉으면 이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어떠한 물체가 자기 잎에 대이면 어떻게 하냐면 잎을 오므라뜨립니다. 왜? 그 대이는 물체를 뭐야? 섭취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치? 그럼 봐봐, 파리가 앉는 게 자극이 되는 거야.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되는 거야.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거야? 잎을 오므라뜨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미모사라는 것도 있어요. 미모사는 이제 이 줄기에 잎이 아주 많이 달려 있어. 이 미모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 손으로 잎을 하나 탁 건드리면 얘네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나와 있던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던 이제 손으로 건드리면 안으로 싹 접혀요. 이런 것들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신경계에 의해서 학습이 된다, 뒷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정리는 안 하지만서도 예시들 나오면 그게 총 우리 7가지 외운다라고 했었지요. 7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판단을 하시면 문제는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에 해당하는 거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용어가 생소하죠, 그지?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생물이 체내 환경을 정상 범위로 유지한다. 즉 뭐냐면 체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특성입니다. 뭐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체온의 범위가 36.5도 안팎으로 어느 정도 일정해야만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34도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42도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것도 이제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지. 체내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거는 그러면 체온만 있느냐? 예시 적어볼게요. 체온만 있느냐? 체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투압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당 아닙니까? 혈당. 혈액 내 포도당 양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아마 저 뒤에 우리 항상성 단원 생명과학 원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3개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도 어떠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체온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고 삼투압 혈당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기작들을 쭉쭉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에 해당하는 개념, 체내에 어떠한 것들, 어떠한 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3개가 존재한다.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시들을 뭐 우리 보충 들었던 애들도 많이 이제 들어봤겠지만서도 만약에 제가 삼투압 조절에 대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내 몸의 물의 적정량이 100이라고 하자. 기준치를 100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근데 저녁에 선생님이 짜증이 나갖고 맥주를 막 먹었어. 그럼 체내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싹 증가하는 거겠지. 그래서 맥주를 막 먹어서 한 120까지 체내의 물의 양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변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럼 소변을 쭉 넣었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배로 일정 돌아오는 거지, 그지? 어제 맥주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녁에 운동장에 나가서 막 뛰었어. 땀을 뻘뻘 흘렸어. 내 체내의 수분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80까지 내려갔어. 그럼 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체내에서? 그렇지. 목이 마르지요. 그지? 갈증이 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을 막 마셔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100으로 돌아오는 거지, 그죠? 항상 100을 유지할 수는 없지만 100 안팎에서 내 체내의 현상, 체내의 어떠한 특성을 뭐 체온이나 삼투압이나 혈당 같은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7페이지에 보면 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에 대한 예시들이 많이 나오죠. 그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우리 여기는 네 번째라고 나와있지. 발생과 생장입니다. 뭐 생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많이 익숙할 거예요. 생장, 뭐야? 몸집이 커져가는 거지, 그지?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키가 120이었어. 근데 지금 현재 한 180까지 컸어요. 그럼 뭐 생장하는 거잖아, 그죠? 초등학교 때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은 80kg야. 뭐야? 생장하는 거지, 그지? 그럼 생장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집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조금 생소한 이 발생이 뭐냐면 여기에도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여 세포 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개체가. 그럼 뭐야? 정자와 난자가 만났어. 이게 정자고 난자가 만났어. 뭐가 되는 거야? 수정란이 되는 거지. 이게 정자고 이게 난자야.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수정란은 뭐냐면 정자, 난자라는 세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세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정란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총 64개의 세포기로 바뀝니다. 64 세포기라고 64개의 세포로 막 바뀌는 거예요. 대충 64개라고 생각하세요. 64개의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64세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현상에 의해서 한번 만나보니 모르겠나 이렇게 생긴 해마같이 생긴 요걸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팔이 나와. 발도 나와. 그리고 꼬리는 줄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사람 모습 하는 거예요. 팔도 달리고 다리도 달리고 얼굴도 달리고 얼굴도 모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일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는 큽니다. 보통 태어나기 전에 정상 몸무게가 한 3.6kg 정도 되죠. 3.6kg 평균이라고 3.4 뭐 대충 하세요. 3.4 그럼 사람 모습을 갖추면 얘는 몇 킬로냐면 몇 그램 안 돼요. 10g밖에 안 됩니다. 10g?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 그리고 80kg까지 크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지. 뭐냐면 정자 난자가 만난 이 수정란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양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그 세포들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모습까지 갖추는 거야. 그러면 이 수정란부터 해갖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현상이냐면 발생입니다. 하지만 사람 모습을 다 갖추고 나서 얘부터 지금 성체까지 커가는 얘를 뭐라고 보면 되겠어? 생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요. 요 정도 하면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우리 개구리 모습 나와 있습니다. 수정란에서 올챙이가 됐다가 올챙이에서 이제 어린 개구리까지 가는 게 뭐가 되겠어요? 발생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 어린 개구리가 성체 큰 개구리까지 바뀌는 게 뭐라고 보면 되겠어? 생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 따로 이쪽에도 정리는 해 나가진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식과 유전입니다. 생식과 유전.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자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암술 수술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암술 수술에서 스스로 이제 자손을 막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웅동체가 아닌 이상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손을 보는 것을 보통 유성생식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정자 난자 만남 없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손을. 개체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자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전 보겠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생식을 통해 아버지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자손이 어머니의 유전 형제를 이어받는 거야. 자손이
분필이 많이 부서집니다. 어의 유전 물질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 유전 물질을 이어받는. 그러면 유전 물질은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핵안에. 핵안에 어떠한 형태로? DNA의 형태로. 그러면 엄마의 유전 물질 반과 아빠의 유전 물질을 반을 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지?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러한 유전에 대한 예시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부모가 갖고 있던 어떠한 특정 형질이 자손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특정 형질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엄마 아빠가 쌍꺼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쌍꺼풀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쌍꺼풀이 없어. 나도 그러한 형질을 갖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엄마 아빠 중에 엄마가 생명이야. 생명이 뭔지 알죠? 생명은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그러한 형질이 자손에게서도 나도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 물질에 의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겉으로 표현되어진다. 형질이 표현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부모에서 나타났던 어떠한 특성이 자손에게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유전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7번 여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적응과 진화 해서 나옵니다. 적응과 진화 한번 볼게요. 생물학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한다. 아주 이제 우리 원시 지구 상태에서는 단세포 생물과 같은 아주 단순한 생물들만 존재하다가 지금 인류 이제 사람까지 탄생을 했죠, 그죠? 사람까지 탄생을 했으면서 그 전에 있던 생물들이 멸종한 것들도 있지만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은 생물 다양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많은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탄생한 거야? 점점 어떠한 환경에 변화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적응했던 그 특성에 의해서 새로운 종들이 탄생하는 진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하고 진화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누자라고 하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어.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얘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몸의 일부만 바꿔야 되는 거야. 몸의 일부의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몸의 일부의 변형. 그러면 진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한 몸의 일부가 변형되가 누적되다 보니까 새로운 종이 탄생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야.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적응 진화에 대한 예시도 밑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사막 여우, 북극 여우, 이것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보충했을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일반 여우가 있다라고 하죠. 일반 여우가 이렇게 있어. 그냥 여우야, 얘는. 근데 얘가 사막 여우가 되면, 얼굴은 작아지는데 귀는 엄청 커져요. 토끼 아닙니다. 덥다든지 더워. 사막 여우가 되면 이렇게 생겨 먹어요. 근데 얘가 여기 나와 있는 북극 여우가 되면 이렇게 생겨 먹는 거야. 자, 봐봐. 얘도 여우고, 얘도 여우고, 얘도 여우야. 새로운 종이 탄생했어? 아니야. 다 여우야. 그럼 뭐야? 얘는 얼굴이 작아지고 귀의 크기가 바뀐 거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에 적응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떠한 환경에 적응한 거야? 얘는 더운 환경에 적응한 거고, 얘는 추운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몸의 일부를 변형시킨 거지, 그지? 그러면 굳이 적응 진화 중에 나누자라고 하면 이 예시가 등장하면 뭐예요? 적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지. 근데 얘가 추운 지역에 막 적응하다 보니까 새로운 다른 A라는 종으로 바뀌었어. 그럼 얘는 뭐겠어요? 새로운 종이 탄생했으니까 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두 개? 이해가 되죠? 근데 한 번씩 이제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선생님 자극에 대한 반응이랑 적응이랑 좀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일부의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변화만 주는 거지, 그지? 내가 눈앞에 갑자기 공이 이렇게 왔어. 공이 이렇게 눈앞에 갑자기 공이 날라왔어.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을 감는 거지, 그지? 피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피해갖고 평생 몸의 일부가 변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피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응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꾸준히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거다 이거 그죠? 그래서 몸의 일부가 변형돼서 계속적인 변형이 일어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얘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거야. 지속적인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우리 자기에 대한 반응과 적응도 충분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생물의 특성 총 7가지를 배웠습니다. 7가지를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 수능이나 시험 문제는 뭐가 제일 잘 나오느냐? 뭐가 제일 잘 나오느냐? 방금 7번째 했던 얘 진짜 잘 나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 먼저 등장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예시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아주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지. 어떤 예시들이 나오면 그 예시는 이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가 거의 9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그 예시들이 등장하고 답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7번 적응 진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질 대사도 단독적인 문제로도 출제가 되면서도 예시들로 좀 많이 등장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용어인 항상성도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예시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하면 우리 생물의 특성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배웠는데 얘네들은 생원 생투의 단원명이라고 그랬지 그지? 물질 대사 나중에 생투에서 나오고요. 자기에 대한 반응 신경계입니다. 요거 생원 뒷단원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항상성 이거는 내분비계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생원에 나오는 거고요. 적응진화 생투에서 나올 겁니다. 발생 생장이 있는데 이 발생은 우리가 생원 생투에서 다루지 않더라고요. 봤는데 않고요. 생식 유전 이 유전만 생각하면 이제 생원에서 너무나 애들이 힘들어하죠. 유전 이것도 이제 생원에 대부분 나오고요. 생투조 뒷단원에서도 조금 등장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원명이면서 생물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7가지의 특징은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의 특성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밑에 보면 뭐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비교해서 강아지는 생명이잖아. 강아지 로봇은 생명이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생물과 무생물 중에 나누는 기준을 이 7가지가 아닌 다른 걸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봐. 생물은 움직이고 움직임의 유무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둘 다 생물이잖아. 강아지 로봇도 그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생물과 생물이 아닌 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이 7가지 특성이라는 거야. 강아지라고 하는 거는 7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강아지 로봇은 뭐야?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또 애들이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떠한 생명체 같은 것들을 봤는데 총 7가지 특성 중에 3가지 들고 있어요. 7가지 특성 중에 3가지는 나타내고 4가지는 나타내지 않아요. 얘는 생물이에요? 생물이 아닙니다. 방금도 얘기했죠. 생명체,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7가지의 특성을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배워야 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이 이 생명체의 특성 중에 아주 일부, 특정 상황에서의 일부의 특성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야 생명체 아니야? 생명체 아닙니다. 아주 이전에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하는 중간 단계의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현재의 생명체와 생명체를 나누지 않는 기준은 7가지의 특성을 모두 갖지 않느냐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바이러스 나오지요. 요거 지워도 되겠지요, 그지? 지우고 바이러스까지 하고 아주 일부 문제를 다루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다음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입니다.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찍어 올리면서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를 먼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 구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요. 얘는 핵산이랑 단백질, 껍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백질 껍질. 그럼 핵산이 뭐냐면 핵에 있는 산성물질 DNA나 RNA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 물질은 들고 있어. 생명체 같아. 근데 단백질 껍질로만 둘러싸여 있어. 세포막도 없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생물적 특징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세포 하나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가 이게 다예요. 세포막도 없고 없어. 그러면 얘는 무생물적 특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이 기준에서 이미 탈락을 한 거야. 1번에서 탈락한 거야. 내가 말했어. 7개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1번부터 탈락한 거야. 생명체가 아니다.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무생물적 특징의 가장 첫 번째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와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숙주세포에서 입자로 존재를 한다. 입자로만 존재를 하지 세포가 아니라는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물질대사할 수 없다. 물질대사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명현상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의 메인 단어입니다. 스스로 생명현상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조금 특이하게 생물적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지, 그지? 생물적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했어.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체가 모두 다 들고 있는 뭐는 들고 있다는 거야? 유전 물질을 들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을 들고 있다는 거야. 생명체가 모두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숙주세포 안에서 핵산을 복제해서 증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서는 생식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생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적응도 가능하고요. 진화도 가능합니다. 근데 스스로 생명현상을 나타낼 수 없는데 요거 앞에 위에서 뭐라 했나? 물질대사를 스스로 못한다고 했지. 물질대사도 가능해요. 그러면 생명현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구조적인 특징인 거고 요런 거는 현상적인 특징인 거잖아. 이게. 이 현상적인 특징은 조건이 필요해. 생식 가능, 유전 가능, 정진화 가능, 물질대사 가능은 조건이 필요해. 뭐가 있을 때? 숙주가 있을 때. 숙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붙어 사는 그 대상을 숙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장난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는 누가 되는 거야? 사람인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말고 딴 데에서는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 최근에 뉴스에서 어디에도 걸리고 누구도 걸렸대. 어떤 다른 생명체에서.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된 어떠한 바이러스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사 바이러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는 누구다? 사람이다. 그러면 봐봐요. 스스로 생명현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무생물적 특징이잖아. 왜? 숙주가 없고 혼자 있을 때는 못하는 거야. 하지만 숙주, 붙어 사는 그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숙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었지, 그지? 사람이 있었을 때는 사람 몸체 안에서 이런 현상들, 생명체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왜 숙주가 있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냐면 그 숙주가 생식할 때 따라하는 거야. 자기 유전체를 넣어봐. 유전, 적응, 진화, 물질대사. 그 숙주 세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좀 기생을 하면서 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 생명현상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조건이 필요하다. 숙주가 세포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스스로 생명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적어놨나, 그지? 스스로 생명활동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뭐다?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게 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이해가 됐지요? 그 밑에 이제 바이러스 그림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랑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 이 박테리오파지는 생투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아주 다양한 예시들로 이 박테리오파지 그림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림을 그리면 육각형의 단백질 껍질입니다. 얘가 껍질 안에 DNA 들어있어. DNA 인중가다니까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희한하게 막 이렇게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DNA는 뭐가 되는 거야? 핵산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기본 구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박테리오파지, 일본에 T4파지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이 박테리오파지는 숙주가 누구냐면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이렇게 대장균 그려놓겠습니다. 대장균은 세균입니다. 얘는 세포 하나가 생물이, 얘가 이제 숙주가 되는 거예요. 이 박테리오파지,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뭐다? 대장균이라는 생명체이다. 그러면
한 장 넘기면 이제 그림이 나오지, 그지? 한번 보자. 그림으로만 그냥 같이 보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를 보면 박테리오 파지가 있고 세균 DNA 해가지고 이 대장균의 이제 안에도 이제 여기에 DNA가 이렇게 숙주셨고, 그러면 이 박테리오 파지가 위에 딱 갖다 붙지, 그지? 그리고 자신의 이 핵산을 어떻게 넣는 거야? 안에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리면 이제 단백질 껍질만 존재하는 거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유전 물질이 이제 들어갔잖아, 대장균 내로, 그지? 그 유전 물질이 이 대장균이라는 생물이 복제하고 유전하고 정진하고 생식하고 하면서 이 대장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 대장균 몸체에서 아주 다양한 단백질, 자신의 단백질 껍질과 핵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용균된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아주 많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아주 많은 박테리아 파지들이 탄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증식 가능하잖아, 생식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이런 그림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파지 모양 만들기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밑에 보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 갖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부터 탐구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끊었다가 제가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그 PPT로 만들어 왔거든요. PPT를 좀 빔으로 싸가지고 보면서 같이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어 가겠습니다. 자, PPT를 띄웠습니다. 1시간 수업 준비하는데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요거 만들어야 되지, 켜야 되지, 넘겨야 되지, 수업 준비해야 되지, 문제 풀어야 되지.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집에서 어쨌든 지금 온라인 계약을 했고 아직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결도 해야 되지만서도 1시간 수업 준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니까 집에서 계속 게임하고 자지 말고 어쨌든 1시간이라도 좀 집중해서 수업도 좀 들어주고 하면 그게 이제 선생님들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수업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14페이지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오늘 했던 내용 안에 있는 문제풀이만 일부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요. 열심히 키워봤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서 한 번씩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는 생물의 특성 가다에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생식, 유전, 발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를 한번 볼게요.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났대.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났대.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가는 발생. 그 다음에 하나의 아메바가 둘로 나누어졌대. 아메바가 하나에서 둘로 돼버렸대요. 개수를 늘려가는 거지, 그죠? 얘는 뭐다? 생식. 그 다음에 정록생명의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의 아들이 태어났다. 부모가 갖고 있던 형질이 자식에서 나타났다. 얘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뭐야? 유전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유전. 가능가는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가는 발생이다. 맞는 말 되겠지? 가는 발생.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발생하든 생장하든 세포 분열을 통해 개수를 늘리고 또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가 많아져야만 생장을 할 수 있는 거겠지, 그죠?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보자. 단세포 생물에서는 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야. 단세포 생물도 생물입니다. 생물은 7가지 특성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은 틀렸네요. 답은 근하면 3번. 잘 안 보이네. 다음부터는 글씨를 좀 진하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조금 아쉽네. 자, 2번 보자. 표는 생물 특성 가다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는 생장, 유전, 형상성 중 하나이다. 가를 한번 볼게요.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몸이 커지면서 성체로 자라나가는 것이다. 뭐가 되는 거겠어요? 몸이 커지면서 가는 생장. 나를 한번 보자. 어버이의 형질의 자손에게 나타나여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나타낸 것이다. 유전. 쉽지, 그죠? 예시 나오면 7가지 중에 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물 체내 환경의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거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항상성이다. 하나 다 판단했으니까 바로 기억 보겠습니다. 예로 옳은 것이라고 했지, 그지?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되어 있다.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왜 잎이 가시로 되어 있는 거야? 수분 방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빛을 받는 영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잎이 가시 모양으로 변해간 거야. 뭐야? 사막에 적응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에 대한 예시, 가는 생장인데 얘는 적응이야. 예시가 될 수 없겠지? 기억은 틀렸고요. 나보자 혈액형 A형이 부모 사이에서 O형인 자녀가 태어났다. 부모에서 있던 게 들어왔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물 많이 마시면 체내에 물이 많아. 소변이 외롭겠지, 그지? 물을 빼줘야 되는 거야. 왜? 수분의 체내 수분량,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항상성에 대한 예시가 맞겠지요. 답은 느드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 간단하지. 다음 4번. 다음은 파충류의 발생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을 보면 육지에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가진 파충류의 알,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는 파충류의 알이라 그랬어, 그지? 노폐물의 배출, 알에서는 노폐물의 배출을 못하므로 발생 중에 생성된 질소 노폐물은 알에 축적이 된다. 파충류는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요산으로 전환시켜 알에 축적되는데, 암모니아는 저분자 물질로 강한 독성을 나타내지만 요산은 고분자 물질이며 독성이 약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지, 그지? 기억 보자. 적응은 기억과 관련된 생물의 특성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기억이 적응인지 보면 되는 거겠지. 그럼 기억을 한번 볼게요. 육지에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가진 파충류의 알이라고 그랬어.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을 가졌대. 왜?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수분 손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수분 손실을 하면 안 되나 봐. 그래서 단단한 껍질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지역에, 환경에 적응하는 거겠지, 그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보자. 니은은 물질 대사에 해당한다. 니은을 다시 읽어보면 발생 중에 생성된 질소 노폐물은, 자, 아까 밑에도 이제 질소 노폐물이 이제 암모니아, 요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 그랬었지, 그지? 근데 하나는 뭐 고분자 물질이고 하나는 저분자 물질이래. 그러면 이러한 질소 노폐물을 만드는 건 뭐야? 체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죠?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자. 디귿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흡수가 함께 일어난다. 디귿이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가 함께 일어난다. 암모니아가 뭐로 바뀐다 그랬어? 요산으로 바뀐다 그랬어. 근데 밑에서 보면 암모니아는 뭐다? 저분자 물질이다. 요산은 뭐다? 고분자 물질이다.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바뀌었어. 물질 대사 중에 뭐다? 이바다 동하다. 동하다. 그지? 동하. 저분자 물질이 합해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는 뭐예요? 동하작용. 즉 합성 반응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에너지도 들어가야 되고 열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늘드 5번 보시면 되겠죠. 또 영상을 찍다 보면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앞에서 그림을 등장했으면서도 우리 테리오 파지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얘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어떤 바이러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물질 기억 니은은 핵산과 단백질 중 하나이다. 기억이 니은을 싸고 있지. 안에 핵산이 있고 바깥에 단백질 껍질로 싸고 있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기억이 뭐가 되겠어요? 기억이 싸고 있는 거야. 마치 이 그림에서 기억은 단백질 껍질이다, 그죠? 그리고 니은은 핵산. 핵산 DNA, RNA겠지 뭐. 자, 기억은 단백질이다.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다. 그죠? 핵산 유전 물질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가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 숙주세포 안에서 니은이 복제가 된다. 숙주세포 내로 넣는 거는 아까 그 박테리오 파지에서도 단백질을 넣어서 핵산을 넣었어. 핵산이 들어가야만 핵산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다양한 박테리오 파지가 또 다른 박테리오 파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넣는 거는 누가 넣겠어요? 핵산 넣겠지, 그죠? 답은 그래도 또 5번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자. 어디까지 풀어야 되노? 5번. 뭐 5번부터는 뭐 다음 시간에 또 풀면 될 것 같고,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어디 갈 거냐면 18페이지 닭발 모양 나온 거. 1번, 3번 정도 풀면 될 것 같네요. 18페이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닭발, 꼬리발, 꽁발 나오는 거. 발라봐라. 여기 나왔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 가다의 예를 그림은 서식지가 다른 오리와 꽁의 발 모양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를 한번 보자. 사람은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흘린다. 기억이 날씨가 더워지면이라 그랬어. 그럼 날씨가 더워졌어. 땀 나야 되겠지. 왜? 체내 수분 일정히 유지시켜줘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외부에서 열이 막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외부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어쨌든 가는 그렇게 돼 있고. 병아리가 닭이 된다. 병아리가 닭이 됐어. 생장이겠지, 그지? 다 크고 단단한 종자를 먹는 핀치는 부리가 크게 발달이 되어 있다. 핀치새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양한 핀치가 존재하는데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부드러운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부리가 그닥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주 딱딱한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부리가 아주 단단하고 커야만 깨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굳이 나누다 보면 얘는 적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병아리가 닭이 된다는 것은 생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사람은 날씨가 더워지면 땀을 흘린다는 거야. 항상성이 되는 거겠지. 전체적인 용어는 항상성이 되는 거겠지. 근데 아까 이쪽에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에게 오는 외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그지? 자극과 반응은 아니지만 이건 외부 자극은 될 수 있는 거겠습니다. 그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기억은 자극에 해당한다. 그렇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야. 맞는 말이 되겠어요.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생장은 나에 해당한다. 나는 생장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가에서 나준 그림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그림을 보니까 오리는 발 모양이 요래 생겼어. 꿩은 요래 생겼어. 꿩은 다리가 요래 돼 있는데 막 발톱이 나 있어. 얘는 발톱이 나 있는데 물갈퀴가 있어. 왜? 오리는 헤엄쳐야 되잖아. 자, 같은 발인데 모양이 달라졌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일부가 변한 거예요. 적응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다, 그죠? 그럼 이 그림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는 적응이다. 즉 다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이거는 탐구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까지 풀고 이 영상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3번 19페이지 3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가는 생물의 특성 A씨의 특징 기억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생명현상 A씨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중 하나는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이다.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어. 기억 니은 중에 하나는 어디 갔어?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이고 A에서 C는 발생 유전 적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소문자 A하고 소문자 B 중 하나는 A에 해당한다. 어지간히 많이 꼬아놨죠. 하나하나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자. A, B, C는 뭐 중 하나래? 발생 유전 적응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리고 기억 니은 중 하나는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 자, 바이러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쪽에서 발생, 유전, 적응. 바이러스에서 나타나는 거는 저 세 개 중에 2개 아니겠나, 그죠? 2개 아니겠나? 근데 뭐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바이러스에서 나타날 수 없는 거는? 발생은 나타날 수 없는 거지, 그죠? 근데 유전하고 적응은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는 기억 니은 중에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되겠어? 니은에 나와 있어야 되겠지. 왜?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ABC라고 했는데 2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 2개가 X에 있잖아. 근데 얘는 2개의 동그라미 적어도 2개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X인 거잖아.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는 기준은, 그죠? 그러면 얘가 자연적으로 X가 되면서 B가 발생하면 되겠지, 그죠? 발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니은은 뭐다? 바이러스에서 나타난다. 아마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XX인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기억 기준에 의해서 그럼 발생은 X가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는 X인데 하나는 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고려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소문자 ABC가 나와 있는데 소문자 ABC가 뭔지 한번 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는 거야, 발생. 그 다음에 미맹인 부모에서 자녀는 모두 미맹이 된다. 유전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어떤 식물은 물이 있을 때에만 뭐라고 나타난다. 잎이 난다. 그지? 얘는 뭐야? 적응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A와 B 중 하나는 대문자 A에 포함이 된대. 자, 이 둘 중 하나는 어디에? 대문자 A에 포함이 된대. 대문자 A. 그러면 대문자 A는 발생은 이미 B잖아. 그럼 뭐야? 유전이 A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겠지. 얘가 유전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적응이 뭐가 되겠다? C가 되겠다. 문제를 일부러 막 꼬아놓은 겁니다. 3점짜리라고 해가지고. 그럼 다 판단을 했네요. 그러면 기억은 일단은 발생하고 적응이 X이기 때문에 발생 적응은 기억에 해당하면 안 되는 거야. 유전은 잘 모르겠어, 일단은. 기억에 해당하는 건 밑에 나오겠지, 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사람에서 A는 부모의 핵산이 자손에게 전달이 일어난다. 사람에서는 A, 유전은 부모의 핵산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유전자 받는 거지요. 유전자. 그지? 그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DNA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고요. A에서 C 중 B와 가장 관련이 깊은 현상은 B이다. A, 소문자 A에서 C 중 A, B, C 중 B와 발생에 관련이 깊은 거는 뭐다? A다라고 해야 되겠지. B가 아니고 소문자 A가 아니고 소문자 B다. 소문자 A다. B가 아니고 A다라고 해야 되겠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 A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죠? A. 대문자 A에서 대문자 C 중 C와 소문자 C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적 특징은 대문자 C이다. 소문자 C는 대문자 C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 4번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뭐 2점짜리 우리 앞에 문제 간단한 걸 2점짜리라고 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걸 3점짜리라고 하면 2점짜리 4문제와 3점짜리 2문제를 풀었어요. 생명현상의 특성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왔을 때 그러한 예시들이 7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시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면서 어떠한 예시가 어떠에 해당한다 정도만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 플러스 우리 바이러스도 배웠습니다. 바이러스의 구조적인 특성과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시면 오늘 했던 강의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영상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볼 거고요. 다음 주 또 2차시 중에 한 차시는 이론을 들을 거고 그 다음 차시에는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기 1강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 생명 탐구 방법, 생명과학 탐구 방법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내용이랑 또 문제풀이를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